XSFM입니다. I, D, W, K. 옥수수 바슨이 맞아요? 옥수수 바튼이 맞죠. 네. 옥수수밭은 일대 관병식입니다는 이상이 산촌여정이라는 글에서 쓴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다시 쓸 수 없다. 옥수수밭은 군대 사열식이다 라든지 사열받고 있는 군대와 같은 옥수수밭 일랑 등도 안 된다. 고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작권은 우리를 올가매는 지옥일까요? 지켜야만 하는 재산일까요? 오늘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알아봅니다. 하루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제 옆에는 뭐든지 다 하는 이용 수석 상임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든지 다 하는 이용입니다. 네. 잘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걸 시킨 것도 아닌데요. 네. 어떤 것들은 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합니다. 네. 네. 한반도는 지금 한반도에 특히나 온라인을 열심히 쓰시는 많은 분들은 새롭게 매일같이 배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갑질의 개념입니다. 이 갑질이라는 말도 신조어로 등장했는데 네. 이제 뭐 갑질할 정도. 갑질을 할? 갑질할. 예. 갑질헐 놈. 네. 이런 갑질할 놈. 이런 갑질헐. 최근에는 갑질의 개념이 어디까지 넓어졌냐면 오피니언 리더들에게까지 그들의 위치가 곧 갑이다. 나쁜 의미의 갑이다. 라는 것까지 넓어졌죠. 보수와 진보 그것도 아무 상관없이 꽤나 많은 오피니언 리더 임내하고 다니는 사람들.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는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자기들보다 권리를 많이 빼앗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가 이제 요즘 많이 회자가 되면서 토 나오는 게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조기숙 씨가 뭐 하는 분입니까? 이화여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께서 이런 트윗을 남기셔가지고 난리가 났죠. 알바생 3명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하루 일당 못 받을 각오로 당당히 부당함에 맞설 패기도 없는 젊음. 가난할수록 비굴하지 말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 여기서 드러나는 두 가지 측면은 하나는 남 일이기 때문에 막말하는 어른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무릎을 꿇나 보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대중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는 멍청함입니다. 얼마 전에는 멕시코의 와하카를 오악사카라고 불러서 이 사람이 실제로 여행을 다닌 것인지 의심을 오랫동안 받았던 여행가라고 불리우는 한비야 씨께서 꿈이 7급 공무원이라고 대답한 젊은이에게 뺨을 때렸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실제로 때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것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해서 자신이 대중을 가르친다 라고 생각할 만큼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대중 앞에 나가서 말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은 계속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론가의 개념을 해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시사평론가 물뚝심송 상임고문께서 앉아 계십니다. 의견으로 해달라니까 자꾸. 시사 의견. 반성하세요. 오늘 누구 뺨 때리고 왔어? 네. 저는 사람의 뺨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함부로 너는 용기가 없냐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네. 우리가 제일 용기 없고요. 예. 우리가 제일 아는 게 없고요. 용기는 제가 제일 없고 무서워서 사람 뺨 때릴 생각도 못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런 소리 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30대든 40대든 50대든 뭘 얼마나 배운 사람이든 자신의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아카이브에 자기 이름을 넣은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중이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꼰대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오늘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두 번째 금요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스테픈 울프 제뉴인 레더 왕초보 여보한 실내 컴스테이션 이 비즈니스 엘리트 필로비즈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아로니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겠지?
원산지 사람들은 사실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닐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고혈압 예방에 좋다거나 체르노빌의 방사능 오염 생존자들 치료제 정도로 쓴다거나 그 정도는 돼야 믿고 먹지. 다 알아보셨나요? 다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웹사이트와 모바일의 제작과 운영의 정답은 언제나 필로비즈. pillowiz.co.kr. 소개팅할 때 제일 잘 보이는 거? 화장은 어차피 과하게 하면 안 돼. 옷은 빨래만 했으면 되지.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번 찰랑 해주면 날 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헤어팩.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광고와 생활. 이걸 그걸 읽으면 돼요. 투쓰리 샴푸 대용량 런칭 기념. 나머지도 읽으세요. 기념의 말투가 뭔가 좀. 투쓰리 샴푸 대용량 체험 기회를 잡아라. 식물 성분은 기본. 내 가격을 알렸다. 네. 식물 성분은 기본. 약산성의 빅그린 투쓰리 샴푸가 온 가족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700ml를 출시했습니다. 네. 이젠 단위 읽는 것도 틀려요. 700ml면 진짜 크네. 예. 야, 이거 텍스트가 신기하다. 축하 부탁드립다고 써놨어요. 여기. 네, 그니까요. 예. 700ml를 출시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그럼 소비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로. 당신들은 나한테 축하를 해야만 할 것이야. 네. 민두모로 스트레스 받는 남성. 민두모는 민감한 두피와 모발이래. 그거는 전에 봤더니 DC의 대머리 갤러리의 메인 그림이 그 민주노총 깃발에다가 머리 세 개가 있는데 그 머리 세 개 반짝이면서 민두노총.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민두노총의 가장 그 악랄한 적들이 네. 수북청년단인데. 수북청년단.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네. 민두모로 스트레스 받는 남성, 여성분들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투쓰리 샴푸 대용량을 엑세스몰 사용자분들께 제일 먼저 체험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쉽게는 좀 비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왜 비문 쓰셨습니까, 과장님? 대용량을보다는 대용량 제품을 뭐 이런 식으로. 예. 대용량 투쓰리 샴푸를. 그렇지. 뭐 그걸 네. 투쓰리 샴푸 대용량을 XX 사용자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라던가. 네. 모르겠네. 아예 이것도 비문인가? 모르겠다. 수정해주지 마세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꼰대짓이에요, 그죠? 남의 광고 문구를 막 예. 분석을 하고 있어. 하여튼 아래 미션을 수행해주시는 10분을 추첨하여 새로 그 제품을 배송해드린답니다. 응모기간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 응모 방법 XS몰 빅그린 제품 페이지 하단 상품 문의란에 응원 답글이나 기대평을 남겨주세요. 네. 당첨 인원은 추첨을 통해 총 10명을 선정한답니다. 네. 당첨자는 1월 20일 화요일 XS몰을 통해 발표합니다. 그렇게 하신답니다. 그럼 저 700ml짜리를 하나씩 주겠다는 거예요? 10분한테 그렇죠. 10분이니까 총 7,500ml. 7리터. 7,000리터. 500리터 어디서 나와? 700ml인데 500리터. 7,500리터면 그건. 뭐야 이게. 500은 어디서 뭐야. 7,000ml. 그거 깔려 죽어요. 7리터. 네. 그렇죠, 예. 네, 그거를 하신다는데요. 저 원래 댓글 이벤트 싫어하는데요. 사정만 얘기하면요. 제가 어제 너무 바빴는데, 비앤원의 과장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메일을 보셨냐. 제가 얼떨결에, 네. 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처리해드리겠다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네, 그게 이벤트구나.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밤에 집에 와서 메일을 보니까 댓글 이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노하면 좋댔는데. 그러다 그냥 예스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댓글 이벤트 싫어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700ml를 체험하게 해준다는 건 뭘까요? 그 안에 넣어본다는 받아가지고 네. 진짜 많구나 하는 걸 느껴보라고. 이게 되게 적은 용량을 여러 명한테 나눠주지 않아요? 근데 그걸 엄청 많은 용량을 한두 분한테 다니시. 네. 예. 그렇답니다. 정말 독특한 컨셉. 체험 기회다. 매우 큰 샘플. 체험을 해보고 재구매를 유도하는 거 아닌가? 근데 700ml로 사면 한 내후년쯤 사겠다.
아니요, 여자분들은 그런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진짜 상식적으로 이런 거 체험 뭐 이런 거 50ml짜리 뭐 이런 거 50ml, 예. 뭐 70ml짜리를 100명한테 준다거나. 그런 그럼 저희의 식인데. 결론은 네. 이벤트의 패턴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제품의 용량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카피도 비문이고. 아니, 너무 그러지 좀 말라고. 네. 다음부터는 똑바로 해보시죠. 네. 액세스몰 댓글란에 가보십시오. 예. 이거 근데 좀 특이하네요. 근데 이거 있으면 좋죠. 이거 혼자 살 때 몰랐는데 여자랑 같이 사니까 와 샴푸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맞아요. 근데 저도 슬그머니 댓글 이벤트 달아도 돼요? 저는 물뚝심송입니다. 이러지만 마세요. 물뚝이라는 것만 안 밝히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지. 그냥 우리 스태프들은 좀 삽시다. 아니, 지난주에 마사오님도, 게장을 먹기 위해서 나와의 인연을 끊고 싶다느니. 자. 거동 취재, 물뚝 리포트. 1년 만에 돌아온 물뚝 의견 시간입니다. 네. 이게 꼭 제 의견만은 아니고요. 남의 의견을 이야기하시는 남의 물뚝심송 의견이죠. 의견가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곳에서 출발을 하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군요. 네. 내가 만들어낸 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이제 명제. 거의 인류의 기원 혹은 인류 이전에 그냥 뭔가 채집하고 사냥하고 하는 모든 동물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개랑 놀다 보면 그 소유의 개념에 대해서 고뇌하게 되더라고요. 개가 소유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건데 개가 입에 물면 지 거라고 생각해. 그 나와 개의 소유에 대한 관념이 다른 거예요. 병뚜껑. 네. 아니 우리 집에 있는 펭귄은 그 몇 개 있어요. 장난감 같은 몇 개 있는데 이거를 자기 집에 이렇게 딱 물어다 갖다 보관을 해요. 맞아요. 예, 보관하는데 이 녀석이 자기 집에서 잘 안 자고 침대에 올라와 잘 때가 많거든요. 네. 침대에서 올라와 자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그걸 침대로 다 옮겨놓고 그 옆에서 자요. 맞아요. 확실히 소유 개념이 있다고. 네, 맞아요. 네. 개들 있어요. 예, 신기하죠. 네, 그 자그마한 인형들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더라고요. 네, 꼭 챙겨. 그러니까 내 걸 물어가서 지 거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충돌할 때. 네, 오늘은 팟캐스트 동물농장이 아닙니다. 원래 원고에는 네안데르탈인 예를 들려고 했는데 강아지 예를 들어버리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네. 네안데르탈인도 구석기 시대였죠. 그렇죠. 돌도끼를 하나 만들었다. 그럼 돌도끼는 누구의 것인가? 네. 만든 놈 거죠. 네. 너무 본질적이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보면 가끔 이렇게 얌체 같은 식구들 중에 옆에 놈이 슬그머니 갖다 쓴 다음에 야, 이거 좋아 보인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너는 아까 낮에는 사냥 안 나갔잖아. 그러면서 막 승질내고. 네. 그 분쟁이 생기죠. 부러뜨린 다음에 막 당당하게 굴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어떤 소유에 대한 그 소유권 개념이 발생하는 단계인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낸 물건이 나의 것이라는 거 이거 부정하기 힘들죠.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좀 복잡해요. 내가 만들었다고 해도 단순히 완전히 내 것이냐. 내가 산에 가서 나무 열매가 있길래 왕창 따왔다. 내 거 맞죠? 네. 근데 이 나무 열매가 완전히 내 힘으로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준 걸 수도 있고. 대자연의 힘이죠. 어떨 때는 그 산에 이미 주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그 나무를 사는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작년에 누가 그 나무를 심었을지도 모르고. 소유권이 좀 애매하기도 하죠. 내 건지 아닌지 따지는 게 조금씩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무런 소유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필요한 모든 재화, 식량 이런 그 가치, 도구 이런 걸 만들어내려면 결국 자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대자연은 누구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대자연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게 생겼다면은 대자연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때 그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에 맞서서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던 대한민국 자식연합. 그렇죠. 대자연. 대자연. 왜요? 일단 대자연이길래. 그럼 대자연은 대한민국 자식연합이. 자식연합 총재일 거예요? 대자연 총재 요즘에 보니까 맨날 건담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자랑하고. 네, 하여간 대자연은 전 총재님께 아닙니다. 예. 어쨌든 간에
사유재산 제도가 발생하고 도입되면서 발생한 이 소유권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몇 년 지금도 전에 복잡해요, 지금도. 몇 년 전에 그 스타크래프트 1 리그가 이제 요즘 다시 시작했지만 끝나기 전에 한국 e스포츠 협회와 블리자드가 한번 분쟁이 난 적이 있었죠. 기억납니다. 블리자드가 이제 리그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의 로열티를 요구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렇죠. All right reserved. 라면서. e스포츠 협회의 답안이 워낙 황당했죠.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다. 그게. 국민에 잊혀지지 않을 공공재 드립. 저는. 창피합니다. 한국 e스포츠 그 사람들이 좀 더 세련되게 대응했으면 정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대응을 잘했으면 네. 그건 대중이 승리할 수 있었어요. 설득할 명분이 있었죠. 그 정도면. 네. 어찌 보면 오늘 할 얘기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소유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은 이제 뭐 소유권도 있고 소유권과 유사한 점유권도 있고. 그죠. 예. 실제로 부동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살았다 뭐 이런 것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소유의 문제를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 임대권과 임차권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따지다 보면 굉장히 그 어떤 권리에 대한 문제니까 복잡한 법적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그나마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어떤 형체가 있는 어떤 물건들이잖아요. 그만큼 좀 낫죠.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건. 동산은 뭐 일단 금액, 돈 문제가 되면 약간 추상적이지만 그죠. 실제로 어떤 사물이나 재화 같은 경우는 다 형체가 있으니까 좀 나은데 그 대상이, 소유의 대상이 어떤 생각이라면 어떻게 되냐. 아이디어다. 예, 아이디어다. 내가 실을 넣어서 섬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권 문제죠. 그죠. 이 기계는 내 거야. 예, 그렇죠. 근데 이 기계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 기계가 작동하는 방법. 분명 기계는 내 거지만 그 기계를 만드는 방법은 옆에 사람이 그 기계를 만드는 과정을 쫙 지켜보다가 자기가 또 가서 똑같은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기계를 안 건드렸으니까 소유권 침해는 안 한 건데 그 만드는 방법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를 이 사람의 어떤 그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방법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꽤 오래전에 생겼겠죠.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소유의 가부를 따질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예. 뭐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는데 문제는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그걸 옆에서 보고 베끼는 사람은 굉장히 편할 것이라는 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그걸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자유롭게 이 사람이 베껴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처음 만든 사람은 좀 억울해지겠죠. 허탈해지겠죠. 뭔가 피해를 본 것 같은. 실질적으로 피해 본 건 없어요. 이 사람이 잠재적인 이득을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잠재적인 이득에 대한 피해. 현실적으로는 피해 본 게 없잖아요. 이 사람 물건을 뭐 뺏긴 것도 아니고 돈을 뺏긴 것도 아니니까. 생각만 뺏긴 건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들이 스스로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불쾌해진다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유권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점이 문제가 돼요. 사회적 관점에서 누군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무슨 새로운 발명품이 가동되고 그러면 사회 전체로 보면 굉장한 이득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면, 개인한테 어떤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한테 아무 이득도 안 되는데 사회에 이득이 된다고 해서만 할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봉사로 생각할 때니까. 잠시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뭐 간단한 예를 들 것 같으면 김치 냉장고를 최초로 만든 중소기업의 이름 기억이나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 알만한 원래 백색가전 회사들이 다 잡아먹었죠. 잡아먹었죠. 그래서 망했죠. 네. 진짜요? 거의 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빌텍 아직 있을 거예요. 예, 이긴 회사는 남았겠죠. 근데 초기의 기세만큼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잖아요. 네. 이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거. 특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바로 특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그 최초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사람의 권리, 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해 주기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게 됩니다. 네. 그 합의의 결과물이 특허권이죠, 특허권. 네. 이라는 개념, 특허권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특허권뿐 아니라 굉장히 비슷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특허권이 있고, 보통 특허권은 이제 발명에 대해서 부여하는 거죠. 이 특허권이 생기고 나서 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왔습니다. 그 얘기도 이따 할 건데. 아, 그래요? 이건 빼주세요. 미안. 죄송. 발명에 대한 건 특허권이고, 예. 그 다음에
책이나 음악 같은 거, 어떤 문학, 미술, 음악 이런 생산품들은 무엇인가? 그거는 저작권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 또 완전히 새로운 기계나 새로운 물건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다른 형태나 특이한 기능을 부과해서 만들었더니 훨씬 더 좋더라. 이런 건 실용신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거기다가 제품의 디자인 같은 거, 옷의 디자인 이런 것들 이것도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디자인권. 거기다가 특정한 상품에 이름을 붙인 거, 상품이나 회사에 상표권이죠. 상표권. 이런 게 다 유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총칭해가지고 지적 소유권 혹은 지적 재산권이라고 불렀었죠. 바뀌었어요, 이거. 그럼요. 저도 이거 이 바뀌었어요?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거를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이 지식재산권이 전체적인 개념이고 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총칭해서 지식재산권 그리고 그 밑에 하위 분류가 있는데 산업재산권이 있고 저작권이 있고 신지식 재산권이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지금 여기서 쭉 얘기한 거 신이 들어가면 원래 우파 아니야? 신지식, 재화산업.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이런 것들이 산업재산권입니다. 네. 그리고 저작권은 말 그대로 저작권만 다뤄요. 이 두 개를 나눈 이유는 그 앞에 거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게 있구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이에요.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은 앞에 두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 뭐가 있나요? 반도체의 그 부품들 배치 구조도 뭐 이런 거. 그건 산업재산권이 아닌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발명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저작권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애매한 것들이죠. 또 특이한 게 이제 저작권에서도 특이한 게 이따가 뭐 얘기가 쭉 나오겠지만 복잡한 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저작권에 포함됩니다. 왜냐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유전공학, 생명공학 있죠. 거기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뭘 만들고 하는 기법들. 그것은 발명으로 간주돼서 특허권이 주어집니다. 그게 좀 분류가 애매하긴 해요. 그냥 법적으로 필요하니까 분류를 강제로 하는 거지. 사실 비슷비슷한 개념들인 거죠. 그럼 이 권리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다 해보자면 맨 처음 이제 특허권 얘기부터 했으니까 특허권 얘기부터 진행을 하죠. 르네상스가 한창이던 시절에 베니스의 상인들이 문제가 됩니다. 베네치아.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겠군요. 예. 역사 얘기를 할 모양이니까요. 이게 진짜 물뚝 스타일. 그렇죠. 물뚝 클래식. 네, 기기 결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기를 듣고요. 예, 두 번째 기를 광고 듣고 와서 듣겠습니다. 예.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숨기는 게 없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말하는 법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과묵한 조용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언제나 조용해서 호객도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자 마음먹은 뒤로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들르시면 말없이 될 때까지 수리만 하는 조용한 형제들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잃어버리지도 더러워지지도 않는 그녀의 스마트폰. 그 비결은? 스테픈울프 스마트폰 파우치. 충분히 고가를 지불하고도 만족하지 못한 그를 위한 지갑이 있다면? 스테픈울프 한우 가죽 지갑. Steppenwolf Genuine Leather. 그거 공지할 걸. 뭐요? 광고를 들으니까 생각나네요. 황야의 1위 공방이 현재 이전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accessmall.kr에서요. XSMALLKR입니다. accessmall에서 구매하시면은 아마 황야의 1위님 혹은 다른 분들에게 전화를 받으실 수 있어요. 배송이 좀 늦을 수도 있다고. 생산이 지연되는군요. 네, 공방 이전 중이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청취자의 가죽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걱정 마시고요. 그건 볼튼 가문이고. 그리고 지금은 샤일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베니스의 상인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르는 좋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었죠. 사람 살뛰기. 에이. 네, 아닙니다. 네. 네. 그 유리세공 같은 것도. 그죠. 예. 당시 이제 그 르네상스 시절의 베니스가 완전히 어떤 상업 문화의 중심지였으니까. 네. 그런 기술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상권을 주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기술의 가치를 알았겠죠. 어떡하니? 그러니까 그 기술을 못 뺏기게 하기 위해서 기술 내용을 다 암호문으로 작성하고 막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막 그 유리 장인들 막 섬에 가둬두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사람들 못 만나게 하고 막 폐쇄시키고 막 그런. 애플이군요, 애플. 예. 저 뭐 외계인 잡아다 놓고 지하실에서 기술 개발하듯이. 네.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 맨인 블랙 2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 우편함 정리해주는 외계인. 그 안에 들어가서. 네, 담배 존나 피면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곰곰이 생활해 보니까 이렇게 서로 감추는 과정이 서로 낭비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암호화를 해봤자 결국 훔쳐가면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어떤 기술은 누구의 것이다라고 보호를 해주자. 아예 다 밝힌 다음에 밝힌 다음에 보호를 받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고령 같은 게 떨어집니다. 그게 1474년 세계 최초로 베니스 공국에서 특허법이 포고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막 찬란하게 막 개발하다 말고 특허권도 개발해냈군요. 특허권을 개발한 거죠. 그런 개념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 새롭고 창의적인 장치를 잠재적인 침해자로부터 이걸 뺏어갈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국가에 신고합니다. 기술이나 장치를. 그럼 국가는 10년간 그 권리를 보호를 해요. 10년이 지나면 베껴도 된다. 기한을 잡은 거죠. 무한정 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베니스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특허법이죠. 사실 이때는 이제 성문법은 아니었어요. 업종이 없으니까. 발명될 만할 때 발명됐군요. 그 필요하니까. 예. 저 이거 필요한 수정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베니스는 공국이 아니라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어떻게 하지? 필요하죠. 응. 예. 베니스는 공국이 아니고 공화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최초로 성문법으로 작성된 특허법. 정인갑 씨가 좋아하는 나라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예. 그 85년도산. 네. 영국은 1623년에 아예 법조문을 만들어서 특허권을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당시의 상황이 유럽에서 영국이 기술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었어요. 그때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스위스 같은 나라들. 시계, 금속 가공. 근데 그 영국에서 이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그 스위스에서 기술자들이 무지하게 기술을 숨긴 거예요. 누가 베낄까봐. 그런데 영국에 와서 그 기술을 등록을 하면 법적으로 보호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영국으로 몰려가요. 기술자가 대거 몰려옵니다. 보호할 뿐만 아니라 누가 베껴가도 나한테 돈을 주게 된다더라. 그러니까 베끼면 그놈 찾아가서 돈 달라고 그러면 된다. 법적으로 그걸 보호해주는 거죠. 이것도 줄푸세가 생각나네요. 규제는 마음에 드는 규제가 있으면 기업들이 몰려간다. 그럼요. 그렇죠. 좋은 규제를 하면 기업이 좋아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특허권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그 사회에 발명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술이 모여들도록 권장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초로 입증돼 버립니다. 현실로. 네, 그렇죠. 예. 보호장치가 적절하다면. 예.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은 유럽 최초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특허법을 초기에 활용한 대표적인 발명품이 증기기관인 거죠. 바로 그거죠. 제니 방적기. 그 영국 그런 거. 영국 입장에서는 그냥 특허법 하나 만들었더니 갑자기 유럽 최고의 기술 국가가 돼버린 거죠. 독일에서는 영국을 또 따라합니다. 독일도 굉장히 좀 낙후한 상태였거든요, 당시에. 독일은 막 분열돼 있다가 막 다시 합쳐지네 마네 막 이러던 때니까. 그렇죠. 원천적인 발명에 부여하는 특허권 이외에 기존의 발명을 약간 수정해서 더 개량한, 그 개량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바로 그 실용신안의 최초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독일에는. 그 특허도 만들고. 특허권을 영국을 따라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붙인 거죠. 버전업을 하는군요. 예, 그 상인들이나 기술자들한테 물어본 거죠. 이게 저 발명하고 똑같은 거냐? 이건 내 건 좀 다른데 저거에 기초하고 있지만 더 좋은 거다. 이걸 상품 만들면 뭐가 좀 다르다 하면 실용신안. 이건 특허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매우 훌륭한 국가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럼요. 특허라는 게. 그러면서 독일도 그때 이제 기술의 발전의 원년을 이루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또 독일도 좋아하게 되고 기술자들이. 그리고 뭐니 해도 이 특허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광범위하게 잘 써먹은 나라는 바로 미국이에요. 발명가들의 천국이죠. 사실 아메리칸 드림도 미국 어느 농가 같은 데 뒷구석 아니면 뭐 창고 안에 이런 데서 발명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불렀던 게 거의 시초일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로 뭐 사과 회사 만들어서 돈 번 사람들 이렇게 되지만 그때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발명가들, 주업이 발명가였던 사람 되게 많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라이트 형제. 이제야 드디어 토마스 에디슨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렇죠. 네. 왜요? 지가 개발한 게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라이벌도 있었고. 네.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네. 토마스 에디슨이 와플 굽는 틀을 만들었어요, 최초로. 그래요? 예, 철판 2개 해가지고 사이에 밀가루 넣게 돼 있는 거. 예전에 심슨에 그런 에피소드 있었는데 갑자기 호머 심슨이 발명가로 전업해요. 네. 그래가지고 에디슨을 보면서 난 저렇게 안 될 거야 좌절하고 있을 때 에디슨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서 좌절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용기를 얻게 되는. 심슨은 안 해본 게 없죠. 네, 안 해본 게 없고 우주도 갔다 왔고. 자동차도 만들어봤고. 예. 30년은 안 늙으니 뭐. 그다음에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죠. 그레이엄 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그리고 모르스 부호. 뚜뚜뚜뚜 하는 거 만든 모르스. 예. 마르코니. 전신. 예. 그리고 미국의 파운딩 파더였던 벤자민 프랭클린도 엄청난 발명가였습니다. 키레침도 만들고 그 외에도 다수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하게 대접받는 그런 사람들이고.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아파트나 관공서 또 높은 빌딩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 회사에 마크가 붙어 있죠. 그죠, 예. 거기에 보시면 오티스라는 이름 보신 적 많을 겁니다. LG 오티스라고 많이 돼 있죠. 합자 회사니까. 예. 그 오티스가 사람 이름이에요. 네. 엘리베이터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예. 몰랐네. 창업자이자 발명가예요. 네. 그리고 자동차 업계의 전설 헨리 포드 역시 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많이 가진 사람이고. 네. 가정에선 별로 안 쓰이는데 업소용 에어컨 보면은 많죠. 캐리어. 캐리어. 이것도 에어컨 발명자 이름입니다. 창업자이자. 진짜요? 예. 가정용도 있긴 있어요. 점유율이 좀 낮죠, 가정용. 네. 인터셉터 나오는 그게 아니었고요. 사실은 캐리어도 발명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디어를 냈다? 실용화가 안 됐을 뿐. 찰스 구디어. 네. 구디어, 타이어. 최초로 타이어의 원형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네. 르바이 스트라우스 씨. 청바지 회사, 리바이스. 리바이스. 예. 리바이스. 이 사람도 발명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최초에 발명을 해가지고 창업한 기업들이 지금도 대기업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필립스. 예, 필립스, 그렇죠. 십자 드라이버. 네. 그 다음에 아이들 가르칠 때 많이 나오는 철조망 발명의 이야기. 네. 예. 그런 것도,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걸 굉장히 권장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네. 우리 사회가 후발주자로서 유럽 국가를 상대하려면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이다. 네. 라고 그걸 사회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네. 결국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됐던 배경에 이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떨렁 200~300년짜리 어떤 문화 코드인데 이것이 나오자마자 고전이 되도록 스타트업이 고전이 되도록 그러니까 순식간에 순식간에 발전해버린 거죠. 네. 이렇듯이 사회가 특허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준다는 것 굉장히 실용적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예, 그래 보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특허권은 사실 인권도 물론 이제 투쟁을 통해서 쌓아 올린 권리긴 하지만 특허권은 본질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회의 이익, 즉 공익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만들어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특허권에 관련된 사회의 이익, 공익 개념이 바뀐다면은 당연히 특허권도 바뀌어야 된다. 네. 라는 거죠. 특허권은 그냥 진짜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든 지도 얼마 안 되죠. 1400년 잡아봤자 500년. 그다음에 실제로 막 활용되기 시작하면 200~300년. 이거밖에 안 된 역사가 짧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특허권이라는 개념이 현대사회 와서 아주 애물단지가 돼버렸죠. 뉴스에 맨날 나오죠. 애플하고 삼성 간의 특허 싸움.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특허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네. 흔히 이제 사람들이 비웃기 쉽게 짧게 이야기하면 공면 모서리 싸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주 현란한 법적 논쟁이잖아요. 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예,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둘 중에 하나의 편을 들게 돼. 그래가지고 계속 듣다 보면 그냥 사이좋게 지내지. 그랬다가 또 상대편 편을 들게 돼. 저는 그런 거 자료를 읽어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선 빨리 피해야 된다. 그죠. 나가야 된다. 자리를 뜨자. 이건 접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대기업들 간의 싸움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신경 써야 할 기술 개발이나 어떤 제품 개발에 쓰는 신경보다 혹시 이 제품이 기존에 있던 다른 특허에 걸리지는 않는지 그거 검색해봐야 되고 또 이걸 어떤 식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이 제품에 대한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맨날 변리사 변호사하고 만나서 법적인 얘기하느라고 시간 다 보냅니다. 샘플링 시대 이후에 작곡가들이 많이 겪고 있는 병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존의 음악 다 뒤져봐야 되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새로운 것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장사가 된다 싶으면 어디선가 튀어나와서 찾지도 못했던 특허를 들고 와서 누군가 막 삥을 뜯으려고 그러죠. 공면 모서리 안 보이냐? 그러면서 그 상대가 나보다 약한 사람 같으면 좀 그나마 나은데 이제 업계 최강자가 나타나가지고 탈탈 털죠. 네. 심지어 이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중소기업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대기업은 일단 특허를 침해를 합니다. 네.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막 팔아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 들어오면 소송을 이제부터 해봅시다. 네. 그래서 5년 10년 끄는 거죠. 네. 그 사이에 이 중소기업은 망하죠. 웨토리아와 관련된 그 CM블루의 소송은 왜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까요? 그런 얘기죠. 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소송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비슷한 소송 되게 잘했던 회사가 그 777 손톱깎이. 아. 거기 왜요? 그 보잉이 예.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777 해가지고 손톱깎이 만드는 회사 있었어요. 있잖아요. 37. 근데 보잉에서 이제 그 당시 최신 얘기로 777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777을 특허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이렇게 같이 화해하고 이렇게 위아더 월드 하면서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손톱깎이 회사하고 보잉하고? 네. 그거 말고도 뭐 상표권 문제인데 현대도 로터스하고 한번 싸운 적도 있죠. 아, 그래요? 그 현대 엘란트라라는 차 있었잖아요. 네. 그거 로터스의 엘란이라는 그 스포츠카 하고 문제가 되다 결국은 그 엘란을 기아에서 생산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일들이 뭐 사회에 너무 유명하게 벌어지는데 문제는 그 특허권이 이제는 더 이상 발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에 발명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만들지 않은 기존의 돈과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속한 발명자들의 이권을 빼앗아가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 지입을 받고. 예. 이게 또 하신 말씀 중에 그 당시 특허법이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와 지금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그 당시에는 누가 발명했는지가 명확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과학과 지금의 과학을 비교하면 SF 영화를 비교하면 되거든요. 완전 SF죠. SF 영화를 비교하면 되는데 그 당시가 배경인 SF 뭐 소설 프랑켄슈타인이나 미친 한 사람의 과학자가 만들어요. 근데 쥐라기 공원의 공룡은 존 해먼드가 돈을 댔을 뿐이지 누가 만들었는지를 몰라요. 기업이 만든 거죠, 그런 거. 예. 이제 와서는 이제 그런 발명가들을 보호하는데 작동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하에 있는 발명가들은 그냥 이 특허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하는 비용조차 대기가 버거운 상황이 돼버리고 발명에 전념하지도 못하고 맨날 특허청에 들락거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원래 특허권을 만들 때 생각했던 공익을 유발하는 효과 이게 특허권의 가장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죠. 예. 그게 발휘되지 않는 상황이 왔다. 라는 거죠. 물론 그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본연의 업무를 좀 하긴 합니다. 역할을. 그러나 상당 부분 침해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이 특허권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집단이 유럽에 있는 그 해적당이죠. 그 스웨덴. 예, 스웨덴도 있고 독일도 있고. 독일에서도 해적당이 지방선거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예. 해적당은 저작권, 특허 등의 법률을 공유의 정신을 담아 개혁하고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장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장하는 정당으로 2006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해적당이 2석을 얻은 것을 필두로 독일,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에서도 의석을 얻었으며 그 외에 유럽 전역, 일본, 호주, 프랑스령 기아나 등에서도 창당하였습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 독일이나 스웨덴에 있는 그 해적당 출신들, 해적당 소속 당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존에 있는 특허권을 없애버리자 라는 주장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허권을 부정하는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특허권의 기본 취지를 더 잘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습니까? 최초 발명자의 권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관습적으로 시행해오던 지금 현재 특허 제도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을 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 거지 발명권자의 권리를 침해해버리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논란은 이 특허권을 이용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공익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해도 하고 바꿔도 바꿔야 한다. 지금의 특허법이 그 공익에 반하는 것 같다. 오히려 반하거나 어쩌면 부족한 것 같다. 고쳐야 된다.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라는 주장을 하는 거니까 공익을 위한다는 대전제는 서로 다 동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의 많은 그 논란과 갈등이 그렇죠. 그런 거죠. 사람들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공익을 위하려면 그렇죠. 그 방법을 서로 달리하는 것뿐이죠. 진주의료원 폐쇄. 그게 문제예요. 네. 그 특허와 상당히 유사한 게 바로 저작권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은 특허권이 아니라 저작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네. 이제 서론이 끝난 거죠. 울뚝심송 상인고문의 기가 끝났습니다. 이게 다음 기일지 승일지. 기를 몇 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기기기기에서 그 가운데 괄호가 쳐져 있죠. 네. 당장 배송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황야의 일이 광고를 들으시고 와서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대형 서점 문고 코너에서 산 그녀의 최고급 다이어리가 갑자기 초라해 보인다면? 스테픈 울프 빈티지 다이어리. 10년을 쓰려고 샀던 그의 벨트 1년밖에 쓰지 못했다면? 스테픈 울프 한우 가죽 벨트. Steppenwolf Genuine Leather. IT 파트너를 찾는 기업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효율적인 IT 전략은 무엇인지, 웹과 모바일은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필로비즈를 만나보세요. 95년부터 다양한 플랫폼으로 여러 나라에서 웹 한 길만을 걸어온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함께 고민합니다. 웹과 IT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필로비즈를 떠올려주세요. 당신의 고민이 저희의 일상입니다. 오리지널 코너 중에 하나죠. 물뚝심송의 기기기결. 네. 근데 자세히 보면 기승전결 되기 때니까. 저는 자세히 봐요. 저는 편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름 기승전결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내놓으면 청취자분들은 자요. 기기기기. 그게 그 다음 장면에 대한 예측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승전결로 가고 있다는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 스토리에다 못 넣는 게 이 전개와 갈등을 못 넣어요. 갈등이 없으니까 기승전결이 안 되는 거지. 물뚱님의 가장 큰 단점이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잖아. 일사천리로 그냥 쫙 가잖아. 기결. 그 마사오님. 기결. 마사오님만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 내면에서 계속 갈등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 말 했나? 기승? 여기서 이걸 아니 이건 나중에 하고. 마사오 기동 취재반장은 최소한 가끔 뜬금없이 반전이라도 넣자. 맞아요. 막판에 지적도 하고. 다 틀렸어. 막 이런 거. 이게 참 기승전결 말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년 동안 방송하고 있다는 것도. 이건 진짜. 음악도 안 틀은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도. 불가사의. 예. 불가사의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네. 예. 저작권의 시작은 책이죠, 책. 거의 책이 기본입니다. 책에 들어있는 건 텍스트죠. 텍스트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는 모든 지식은 구술로 전수가 됐습니다. 말로. 시도, 문학도 다 구술이었죠. 옛날에 그 로마 시대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자체가 음유시인이 말한 노래잖아요. 그게 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그리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당연히 그리스죠. 예. 누가 아니래. 아닐 리가. 이런 갈등을 하세요. 우리 사회에서도,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는 굉장히 텍스트가 일찍 나오잖아요. 뭐, 한자도 있었고, 심지어 문자 세트를 우리가 직접 만들기도 했으니까. 네. 그렇죠, 예. 텍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들이 대부분이 구술로 전수가 됩니다. 맞습니다. 구술의 경우에는, 뭐 하나,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없죠.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상이 음유시인이라서 그렇죠. 옥수수밭은 일대 관병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럼 누군가가 옮기면서 옥수수밭은 군대 사열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사실. 사열받고 있는 군대와 같은 옥수수밭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냥 다 이상이라는 음유시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흐를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듣고 딴 사람한테 해주고 듣고 딴 사람한테 해주고 이러면서 계속 변화하겠죠. 그렇습니다. 구술로 전달되는 콘텐츠 중에는 뭐 유명한 거 많죠. 판소리, 뭐 서편제 같은 것도 사실 도제식으로 스승이 제자한테 계속 전수해 주는 거죠. 뭐 아주 우리가 겪어본 거는 뭐 요즘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다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듣던 옛날 이야기들 다 이 콘텐츠죠. 그렇죠. 또 구술 콘텐츠로 그 요즘 활발한 건 그 대대가 같은 거.
대대가? 대대급 이하의 노래. 아. 대대급 이하의 부대 노래. 뭔가 중대가 연대가 중대가 소대가 뭐 사단가 이런 건 제대로 된 음원도 있는데. 사단가는 저 작곡가가 작곡한 거예요. 그죠. 근데 뭐 대대가 뭐 이런 건 음유시인인 대대장이 노래하면 따라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 저녁 연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부르고 가사만 갖고 음은 틀려. 네. 물론 콘텐츠도 그렇지만 기술도 그래요. 기술도 장인들의 솜씨 같은 게 호메로스 대대장이 장인들의 솜씨도 스승으로부터 제자한테 구술로 전달되고 뭐 구술만 했겠습니까? 장인들의 기술은 대부분 폭력을 동반해서 전달이 되겠죠. 네, 길들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음식 만드는 방법 같은 거, 레시피 이런 거 다 대를 이어가면서 구술로 전수가 되죠. 그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지식들이 인류의 문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 시절 구술 시대에는 이런 콘텐츠들을 도대체 누가 가진 것이냐를 따질 이유도 없었고 따질 수도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라는 전체 공동체의 것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뭐 메주를 담는 법, 만드는 법, 장 담그는 법 이런 거 다 구술로 전달해 내려오는데 그게 특별히 누구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자본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었어야 그렇죠. 특허가 필요했겠죠.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데 이 저작권 개념은 텍스트가 등장한 다음에 시작됩니다. 텍스트가 등장하더라도 텍스트를 손으로 써야 했던 시절에는 등장을 못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다 붓으로 썼죠. 그렇죠. 서양에서 뭐 펜을 썼거나 어쨌거나 하더라도 이 붓으로 써야 하는 시대는 역시 또 이 콘텐츠에 대해서도 크게 소유권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사본을 만드는 것도 창작하는 것만큼의 고통이 들어가. 노동력과 그걸 이제 필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오타마다 특허권을 새로 신청하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에러도 많이 나요. 네, 그렇죠. 그 난중일기도 필사본이 막 틀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특히나 뭐 있어요. 이렇게 야한 소설 이런 건 이렇게 필사하던 사람이 흥분하면 막 내용 바꾸고 막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건 내용이 빠지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게 한나라 때 그 진시황이 불태운 그 분석행위 이후에 이제 원본을 되살려야 되잖아요. 기억으로 되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숨겨둔 책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보는데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죠. 하여간 특허 필요 없던 시절에 특허 필요 없던 이유. 그렇죠. 예. 그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거의 책 자판기라고 할 수 있는데 누베 가서 책을 무지하게 썼죠. 제가 보기에는 정약용의 저서의 양을 봤을 때 일반인이 그걸 필사하는 것에도 인생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계속 쓰기만 했나 봐요. 그게 그 자기가 쓰고 읽어보긴 했을까? 그 사람들이 가장 그 투팍 샤커에 대해서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27에 간 양반인데 27에 갈 때까지도 음반이 많이 나왔는데 가신 후에도 음반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죠. 그건 뭐 유작이에요? 본인이 투어 다닐 때 빼고는 무조건 골방에 틀어박혀서 작업만 했다라고 나오는데 어이구야.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또 이 랩은 또 가사가 다른 장르보다 몇 배가 많단 말이에요. 몇 갑절이 많단 말이에요. 가사도 많고 더 힘들잖아요. 쓰기도. 근데 죽도록 해놓,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과로로 죽은 거 아니야? 사실은 총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죽을 때까지 랩을 해도 안 나올 분량이 나오거든요. 아이고야. 얼마를 숨겨놓은 건가 대체. 현대 프랑스의 미셸 푸코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약용의 저서의 넓이를 생각하면 그렇죠. 넓고 깊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제가 깊은 건 모르지만 넓은 건 좀 하잖아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다는 답이. 불가능한 걸 한 거예요, 그 사람은. 2명인가? 그러니까 이 정약용이 팀 정약용. 정약용이나 이 세종처럼 이 덕질로 세상을 크게 바꾼 인물들이 해놓은 걸 보면 그렇죠. 불가사의하게 많죠. 일반인들한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가 진우션처럼 정약과 용이 합쳐서 정약용 휴렛 패커드였어요. 그런 식으로 베스킨 라빈스 이런 거죠. 정과 약용이라 정약과 용이에요. 분량으로 보면 정과 약과 용일 수도 있지. 가능하지, 그것도 가능. 목 아픈데. 아이고. 정약용 진우션설.
그 책을, 그 정혁이 만든 그 책을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지식을 갖고 싶은 사람은, 그걸 일일이 필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필사하는 과정이 고통스럽죠. 힘들죠. 필사하다 보면 그 내용 다 알게 돼요. 예, 그렇죠. 예. 그, 필사에 관련된 얘기는 또, 단재 신채호 선생이 뭐, 비가 내리는 밤중에 비를 피하기 위해 어떤 집에 들어갔다가, 네. 하룻밤만 묵어가겠어, 이러는데, 그 집 골방에서 희귀한 책을 발견한 거예요, 수십 권을. 그걸 밤새도록 읽고, 아침에 비가 그치고 날이 개자마자, 잊어버릴까봐, 집으로 달려가서, 외워서 필사를 해서 다 썼답니다. 암기왕. 암기왕. 구라. 혼이 담긴 구라. 말도 안 돼. 필사를 다 했는데, 예. 반 이상이 틀려. 요약본, 뭐 이런 거. 어제 내가 읽은 건 분명히 200장이었는데. 그러면은 제목은 똑같이 하고 그 앞에 청소년을 위한 일상이에요. 고3 수험생을 위한. 예, 그렇죠. 짧은, 알기 쉬운. 예, 맞아. 이런 사회에서는 컨텐츠들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개인한테 귀속된 게 아니죠. 네. 그 사람이 자기 책을 썼는데 누가 와서 필사라고 있으면 너 필사하는 값 내고 가져가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안 보여줄 수는 있지만 보여준다고 해서 그 대가를 생각하고 이러진 않아요. 소유권은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대 책이란 정말 엄청난 거네요. 굉장한 거였죠. 중세 쪽 서구에서는 책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엄격히 제한됐어요. 저 그래서 이제야 답할 수 있어요. 제가 물론 가끔 틀립니다만 제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 게 몇 회인지 동물적으로 바로 기억할 수 있을 때는요. 그거 누가 물어보더라. 편집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럼요.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편집은 필사의 과정과 비슷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했던 이야기를 그 이야기한 사람보다 자세히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기억합니다. 네. 저는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게 이 필사라는 과정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과정인지를 그냥 그 맛만 보시려면 책을 한번 타이핑해 보시면 그걸 왜? 맞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산 버트런드 러셀의 책을 저희 측근 중에 한 명인 필독 씨께서 집어가가지고 안 돌려줬어요. 진짜? 새로 샀거든요. 새로 샀는데 이 책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자꾸 집어가서 언젠가부터 타이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진짜? 네. 현대적인 필사를 시도하고 있네. 네. 근데 지금 2년째 했는데 한 30페이지 했나? 잠도 엄청 잘아요. 그거. 시간 날 때마다 해도. 한때 소설책 같은 거를 타이핑해가지고 공유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요즘은 그거 다 없어지고 스캔을 떠서 OCR로 돌리죠. 그렇죠. 예. 그게 타이핑보다 훨씬 빠르죠. 그리고 타이핑은 오타만 검사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 돌아다니는 공유되는 책들 보면은 대부분 오타 투성이죠. 그렇죠. 그게 OCR 에러예요, 다. 그 이집트에 그 대도서관이 있었잖아요. 예. 그레이트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대도서관은 배가 교역을 하러 오잖아요. 이집트에 뭐 교역할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교역을 하러 오면 그 배를 탈탈 털어요. 책이 있나 없나. 원본을 가져가고 원본을 필사해서 돌려줘요. 그렇다고 하죠. 상당히 흉악한데. 네, 흉악하죠. 예. 그러다가 그 인류의 역사에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대량 인쇄 기술의 등장입니다. 그죠. 예. 이게 요즘 흔히 겪는 상황인데 천년 단위로 일어난 얘기라서 요즘이랑 별로 이렇게 비교를 못하게 되는 게 비싼 사람값을 안 쓰고 기계를 쓰게 되니까 뭔가 근본적인 나중에 등장하게 되죠. 근본적인 개념의 변화가 오는 거죠. 네. 단순히 책을 여러 권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이게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우리나라 그 자랑 많이 하셨잖아요. 자랑? 목판 인쇄도 그렇고 금속 활자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 직지에 대해서 그렇고. 목판은 이제 무구정광 대다란이 네. 그 불국사에서 발견된 거죠. 네. 그리고 금속 활자의 경우는 이제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그 직지. 네. 예, 그건데 사실 둘 다 세계 최초가 맞아요. 네. 뭐 더 오래전에 유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청주의 마스코트는 자음과 모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직지라서.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인쇄 기술이 우리가 최초로 인쇄를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 왜냐? 그런 기술들이 진정한 대량 인쇄 시대를 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네. 어차피 불경을 여러 권 찍어내기 위해서 목각으로 조판으로 하고 뭐 내고 그 나무는 자꾸 깨지니까 뭐 주물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금속을 부어서 활자를 만들고 활자를 판에 엮어가지고 조판으로 하고 그걸로 불경을 찍어내는 것까지 좋다 이거죠. 네. 그것만 하고 말았잖아요. 물론 전 좋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거기에 자본에 대한 욕심을 함부로 덧대지 않았다. 뭐 그런 건 라고 있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간
자본에 대한 욕심을 덧대서 뭔가를 했더니 그걸 구텐베르크 은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세계보다 넓은 세계라고요. 예. 네. 대량 인쇄를 통해서 인류 문명을 담은 지식의 전달 체계 자체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은 일은 결국 1439년 되어서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5년 뒤에는 누군가가 12척의 배를 가지고. 네. 지금 활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나의 죽음을 인쇄하지 말라. 누군가 필요한 지식을 네. 그 난중일기에 쓴 거는 전혀 그 인쇄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필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루에 몇 순을 쏘았는지 좀 틀렸을 거예요. 필사하다가 다른 막 좀 과자, 이거 한 200개 썼다 그러자. 아니죠. 설마 이렇게 많이 쐈겠어?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막 고민하다가 잊어버리고 다음 문장 쓰고. 뭐, 씨발, 이 양반은 맨날 활만 쏴. 필사할 때 생각 집어넣고. 네. 그거 안 중요해. 그거 안 중요해. 누군가 필요한 지식을 글로 정리해서 책을 썼다. 그리고 그 원고를 가져다가 인쇄공이 활자를 조립해가지고 판으로 만들고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럼 사람들은 그 책을 돈 내고 사서 보는 거죠. 여기서 어떤 책은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많이 팔리고 많이 찍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책은 진짜 뭐 몇 권 찍어서 보관에 의미가 있는 거지 대량 인쇄를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었겠죠. 이런 책을 거래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때 그 책의 가격이 매겨지면서 네. 그렇다면은 이 책을 처음 쓴 사람의 몫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만약에 확정이 안 됐다면은 아무 책이나 한 10권 찍어내면은 10권 중에 한 권을 들고 가서 다른 인쇄소가 그대로 조판을 또 찍을 수 있잖아요. 특허는 자본의 자식입니다. 그럼요. 이 책의 원고를 최초로 쓴 사람의 몫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다가 나온 개념이 바로 저작권이 되는 거죠. 예, 대량 인쇄 때문에 저작권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그 발명과 아주 유사하게 자연스럽게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그 책을 막 100권씩 찍어내는 거 보고 있으면 당연히 저거 내가 쓴 책인데. 막 내 권리가 있는데. 내가 쓴 책을 인쇄해가지고 한 1000권을 팔고 있어. 나도 모르게. 네. 그럼 열받죠. 당연히 열받죠. 예. 만약에 자본주의가 혹은 인쇄 기술이 기원전부터 발달해 있었다. 예. 그러면 이 홀리 바이블을 두고 12사도 및 판권 문제를 네, 이 책의 내용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네. 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렇죠. 결국 12사도가 전 세계를 12등분해서 네. 아시아 판권은 베드로 갖고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예, 뭐 시편이 안 나온다.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다.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이게 저작권하고 발명에 대한 특허권하고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킹 제임스가 함부로 이게 편역했다가 독박 쓰고 불법 번역으로 인한 네. 저작권 침해를 영국을 파문하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라이센스가 달라. 그렇죠. 한쪽은 복사는 자유인데 인용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가장 널리 읽게 된 성경은 리차드 스톨만 본. 성경의 공유를 주장하면서 무단으로 종교의식의 인용 금지. 그렇죠. 그누스 낫 지저스. 아이고. 예. 이런. 결국 특허권과 저작권의 개념은 모두 다 바닥에는 그 목표가 공익이라는 점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저작권을 잘 보호해주는 사회에서는 특허권을 잘 보호해주는 사회에 기술이 몰리듯이 네. 저작권을 잘 보호해주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담은 콘텐츠, 창작물들이 활발하게 생산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보호가 안 된다면 창작 의욕을 꺾게 되는 거죠. 만들어봤자 다 갖다 그냥 베낄 텐데?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베끼면 큰일이다. 베끼려면 돈 내야 된다. 이걸 딱 해주면 그럼 쓸만하지. 열심히 쓰겠죠. 예. 이게 약간 옛날 얘기를 하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해외 전문 서적에 대한 저작권 협약에 가입을 안 한 시점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청계천에 나가면은 그 해외 이제 물리학, 수학 원서들을 갖다가 그대로 가서 복제본을 찍어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 인쇄소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무단으로요? 원서가. 예, 그때는 그게 무단이 아니고 원래 그러는 거였어요, 그때는. 저작권 국제조약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안 한 상태였어요. 청계천 나가면 그 원서가 과별로 필요한 원서가 쫙 꽂혀 있는데 그냥 아무나 쭉쭉쭉 뽑아가지고 막 담으면은 한 권당 1,500원, 2,000원 그랬어요. 와, 대박. 이만한 배낭 하나 들고 가서 만원짜리 몇 장 들고 나가면은 한 몇십 권 챙겨올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때 샀던 책들 중에 상당수가 저희 집에 책꽂이에 남아 있어요. 물리학책, 수학책 이런 건데.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그 저작권 관련 조약에 가입도 하고 우리나라 내부의 저작권 법도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서 외국 책
외국에 판권이 있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때 네. 라이센스를 사다가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죠. 책값이 왕창 올랐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원서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네. 저희 때 이공계에서 많이 보던 샴 시리즈라는 얇은 책들이 있는데 그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네. 문제가 몇백 개 들어있고 뭐 집합론 문제, 뭐 벡터 아나리시스 뭐 이런 건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1,500원, 2,000원 주고 샀었거든요. 학부생을 위한 벡터 뭐 그런 거. 예. 네. 근데 그 내용 설명이 거의 없고 네. 다른 책을 본 다음에 이 참 시리즈는 문제만 푸는 거예요. 문제풀이지. 네. 문제풀이. 네. 답이 없어 근데. 답도 없어. 답은 따로 나와 또. 따로 사야 돼요? 답은 정식으로 출판사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손으로 풀어가지고 찍어서 팔아요. 좋네요. 네. 뭐 그랬던 참 시리즈가 이번에 검색해보니까 뭐 27,000원 막 그러더라고요. 저작권이 적용됐고요. 저작권이 적용된 거죠. 물론 물가도 적용돼야죠. 물가도 약간 있겠지만 네. 그 책 그 얇은 책이 인쇄비가 들어봐야 얼마 들겠습니까? 2-3천원이면 충분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귀찮고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하죠. 왜 괜히 그 저작권 같은 거 따져가지고 2-3천원이면 살 책을 갖다가 2-3만 원을 주고 사게 만드느냐. 불편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이 불편해지더라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 책을 쓴 저자한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런 책을 쓰지 않는다.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얘기할 때 항상 이 저작권과 특허권의 최종 목적은 공익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세 번째 기인가요? 네 번째 기인가? 이게 기중 어딘가. 예. 점점 복잡해지는. 점점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허에 속하는지 저작권에 속하는지 애매한 것이 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구분이 뭐 딱 갈라지는 거 뭐 어떤 원칙이 있어 그게 구분되는 거 아닌데 우리나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법이 따로 있다가 저작권법이 구성되면서 저작권법이 흡수됐어요.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문제는 그 저작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발명 특허가 아니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공학적 지식은 발명 특허로 분류가 되고. 뭐 황우석이 그때 뭐 줄기세포를 특허 출원을 했냐 안 했냐 뭐 그러면서 막 말이 많았었죠. 그랬었죠. 예. 그렇게 새로 등장한 존재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게 단순히 최초의 프로그래머, 최초로 그 소스 코드를 쓴 프로그래머한테 저작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에 새롭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가 막 쏟아져 나와서 공익이 달성돼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그 모델이 작동을 안 하는 걸로 밝혀지는 거죠. 관습적으로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에 다 적용이 되고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했더니 최소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공익이 증가하지 않더라. 복잡해진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공익을 보호하고자 만든 게 저작권법인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그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공익이 증가하지 않는 게 확실하다면 그럼 저작권법을 적용할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옛날에 베니스에서 했다듯이 그렇죠. 뭐 10년 걸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네. 10년 지나면 어차피 유통기한 끝났어요. 그 소프트웨어는 뭐 쓸 데도 없어요. 10년 지나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독특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네요. 심지어 소프트웨어 그 소스 코드는 그 책 필사하거나 복사하는 것처럼 노동력도 안 들어요. 명령어 하면 바로 복사가 되잖아요. 그죠. 예. 뭐 복사뿐입니까? 지구 반대편을 전송하는데 몇 초밖에 안 걸리는데. 뭐 이런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가진 존재라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이 잘 맞는가라는 질문을 최초로 던진 사람이 바로 리차드 스톨맨인 거죠. 그 GNU는 그런 배경에서 생긴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GNU 얘기하고 뭐 프리 소프트웨어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반대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프리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공유의 정신을 말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부정하는 단체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기기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어디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지 가끔씩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얘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여기. 빼세요. GNU 멤버들이 누가 만든 소프트웨어든지 우리 마음대로 베껴 써야 되겠다. 막 카피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사기꾼들이죠. 그렇죠. GNU 뭐 리차드 스톨맨쯤 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리는 전혀 없다. 뭐 쌍기역 하시다가 줄이세요. 깡패요, 깡패. 깡패. 네. 이게 이런 논리, 그 깡패 같은 논리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음원을 놓고 많이 벌어졌죠. 아니 지금도 그 구닥다리 논리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 논리 아직 살아 있어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의 저작권이 특허나 저작권이 요구하는 공익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그 메커니즘은 사실 그 소프트웨어의 제일 큰 부분은 소프트웨어의 재활용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로 완결된 구조가 아니에요. 책만 해도 한 권으로 끝나잖아요. 뭐 전집이라고 해도 완결편이 있잖아요. 그죠. 이 책을 가지고 다른 책을 또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책만 해도 예. 그 한 사람의 철학과 사유의 구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정 증보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작가뿐이에요. 본인이 해야죠. 네, 이게 예. 이제 그 뭐 교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투여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나마 소프트웨어 형태하고 비슷하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공동 작업을 한다 뿐이지 뭐 네. 재활용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프트웨어 그 소스 코드의 특징은 소스 코드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고 이거를 컴파일해서 특정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돌기 시작하고 그죠. 심지어 그것도 이 소스 코드 단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또 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제일 흔하게 벌어지는 게 개발 환경,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죠. 네네. 예를 들어 리눅스에서 가동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눅스용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GTK가 됐건 뭐가 됐건 선택을 해서 그 기반에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그 기반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짠 사람은 이 소프트웨어를 100% 자기가 짠 게 아니잖아요.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몫은 몇 프로고 자기가 짠 몫은 몇 프로인가? 이런 것도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그렇죠. 예. 너무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니까. 복잡한 거죠.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MS다. 그럼 MS에는 그 윈도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럼 뭐 옛날엔 MFS인가? 뭐 버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MFC. 네, MFC 있었고, 뭐 그 뒤에 또 바뀌었고, 윈도우 8에서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맥킨토시, 애플의 맥이라면 또 맥도 자체 개발 환경이 또 있죠. 그죠. 아이폰은 또 아이폰대로 있고,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대로 따로 개발 환경이 또 있습니다. 네. 개발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용산에서 부품 사다가 꽂느냐, 납땜부터 하고 있느냐. 뭐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소프트웨어는 전체를 납땜해서 자기가 다 만드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물론 납땜하기 전에 칩과 기판도 용산에서 사야 됩니다. 그럼요. 칩과 기판을 설계는 누가 할 거냐? 막 이렇게 그 돋보기 보면서 막 그 트랜지스터를 꽂고 있는. 기판부터 만들어 내가? 네, 그 칩부터 만드는. 그러면 기판의 소재가 되는 화학 물질부터 만들어야죠. 그죠, 예. 그렇죠. 집에 막 팹을 놓고. 팹 놓고 막 용광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소프트웨어를,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들, 라이브러리 같은 거에 저작권을 걸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프트웨어 개발을 못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생산이 중단되는 겁니다. 리차드 스톨맨이 최초에 분노하게 된 이유가 전에 우리 신인류 연대기 할 때 얘기했었거든요. 최초로 분노하게 된 이유가 심지어 자신이 만든 소스코드조차 자기 맘대로 변형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리차드 스톨만은 그 원인이 잘못된 특허권에 있다. 저작권의 남용에 있다라고 본 거죠. 저작권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 기존에 있던 저작권이 그대로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게 틀렸다. 소프트웨어에는 좀 다른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리차드 스톨맨도 공익을 생각한 겁니다. 이 세계에 쓸만하고 유용한 사람들이 사용하면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하려면은 기존의 저작권, 관습적인 저작권 개념을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게 GNU의 시작인 거죠. 그 사람들이 저작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GNU가 아니라 GNU라고 발음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제 잘못된 버릇이에요. 그래요. 앞으로 GNU라고 할게요. 그 GNU 선언문에 GNU라고 읽으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요? 네. 사실 근데 GNU라고 읽으면 안 되나? 누라고 읽지 말라고는 써있죠. 그렇죠. 아니, 물뚱님은 GNU라는 소스를 가져다가 GNU라고 읽고 계세요. 뭐 어떻습니까? 네. 이거야말로 이용이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뭐 어떻겠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예. 결국 GNU가 주장하는 프리 소프트웨어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속담이 아니고 정치적인 속담이죠. Freedom is not free. 공짜라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공짜라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GNU의 정신입니다. 네. 예. 남의 만나면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마구 가져다 쓰자는 주장이 아니고 결국 이 사회의 사회적 이익, 공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기존의 저작권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라이센스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GPL, LGPL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애시당초란 말 쓰지 말아야지. 이게 애초에 GNU가 저작권 개념을 반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틀린 겁니다. 왜냐? 저작권 개념을 새로운 걸 만들어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저작권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성격에 맞게. 그 결과물이 GPL, LGPL 이런 것들이고요. GNU 퍼블릭 라이센스. 예, 그렇죠. 그런 그 라이센스 개념에 담겨 있는 걸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결국 그 사람들은 이 사회에 좀 더 다양하고 그 좋은 소프트웨어들이 풍부하게 쏘아져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
라는 정신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독일이나 유럽의 해적당들도 아까는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를 했었는데 뭐 특허권을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요즘의 해적당의 또 주된 주장 중에 하나는 이 소프트웨어나 특허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변화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문제. 예. 인터넷상에서 디지털화되어서 인터넷상에서 서로 송수신되고 있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음원 파일이나 뭐 영화 같은 것들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서로 무료로 나누는 거, 주고받는 거 이거를 전체를 합법화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좀 약간 당황스럽죠. 파라마운트 이런 데서 그렇죠. 난리 날 얘기지. 난리 날 얘기네. 예. 근데 아까 얘기 우리나라 90년대 말 뭐 이때쯤에서 소리바다 이런 거 하면서 MP3는 무조건 다 다운받는 거고 다 공짜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약간 결이 달라요. 왜입니까? 이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주고받는 게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않는다고 단정을 못해요. 사실 이 부분에서 단정에 가장 가깝게 근처에 간 집단이 스위스 정부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스위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주고받는 거, 무료로 주고받는 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를 불법화하고 단속해달라는 저작권자들의 법적 대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장기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요구를 기각해버렸어요. 우리 했던 얘기예요. 예, 이거 우리 여기서 나왔습니다.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막 공짜로 주고받는 게 콘텐츠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우리 사회 차원으로 봤을 때 그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때 결코 피해가 가지 않는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거기서 주장한 논리는 뭐냐면은 그 소비자들 있죠.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는 소비자들. 이 사람들이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데 쓰는 전체 비용, 돈이 그걸 무료로 하건 말건 거의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료로 해서 이 사람이 돈을 덜 쓰지 않는다. 그걸 무료로 함으로써 이 사람이 돈을 절약하게 되면은 그 돈을 콘서트에 가거나 앨범을 사거나 다른 곳에 더 쓰게 된다. 통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그 콘텐츠 사업 분야, 콘텐츠 문화 사업 분야는 그 시장 규모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면서 그걸 그러니까 사실상 합법화 시켜버린 거죠. 묵인하겠다. 물론 몇 가지 전제가 더 들어갑니다. 그럼요. 모든 국민들이 빈부격차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 그렇죠. 기본소득을 일정하게 보장받으면서 여기에서의 기본소득은 꼭 국가가 주는 그 돈 말고요. 생계가 보장된 나라에서 생계가 보장되고 여유도 원치 있고. 않는 부분에서 기업 혹은 국가의 착취가 있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한가로워야 돼요. 그리고 노동시간을 착취당하지도 않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문화산업에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 규모가 이거를 무료화한다고 해서, 무료로 다운받고 막 업로드 한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문화산업에서 P2P 때문에 받는 영향 같은 건 제가 이제 십몇 년을 당하거나 옆에서 지켜보면서. 당사자잖아, 당사자. 체험한 바. 국가가 뭐 돈 쓰고 지자체가 돈 쓰고 회사가 돈 쓰고 이래서 행사비 받는 아이돌들은 살아나요. 인디뮤지션이 다 죽죠. 소위 말하는 행사 뛰는 애들. 인디뮤지션이 다 죽죠. P2P는 일단은 좀 소규모 레이블부터 다 죽여버렸거든요. 대한민국에선 그런데. 90년대 그랬잖아요. 그 중요한 원인으로 다른 곳에 빨려나가는 국민들의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긴 합니다. 그게 문제죠. 항상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런 걸 나비 효과로 봐야지. 그렇죠. 노태우가 그런 식으로 자기 사돈한테 퍼주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월간 이동통신비 요금 10만 원 안 냈을 겁니다. 1만 원, 2만 원 냈을 거고요. 지금 가스비 오르는 것, 전기요금 오르는 것, 담배값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은 문화에 쓰는 돈으로 치환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야근 안 하는 시간이 콘서트에 가거나 다른 야구 경기라도 보러 가는 시간으로 치환될 수 있었고요. 그럼요. 나비 효과 이런 거지. KBS. 이런 KBS. 굉장히 난 모욕적으로 느꼈어요. 그런 논리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부터가 가장 모욕적인 건 그러면 씨발 내가 설거지할 때 내 바깥 양반이 나 이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요리하고 있는데 내 등 뒤에서 날 바라보면서 에휴 저거 존나 덜 섹시해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장난해? 내가 설거지하는 모습 자체가 성욕을 감퇴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야 이거 환경 호르몬도 아니고. 스위스 정부 얘기도 그렇게 나왔고 그 핵심은 그래요. 특허권과 저작권의 기본 개념은 최초로 만든 놈의 권리를 인정하자. 그러면서 이 사회 전체에 풍부한 과실이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 가장 기본적인 깨트려지면 안 되는 핵심 룰입니다. 이외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얘기들인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무료로 막 주고받고 하는 거를 뭐 해주냐 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핵심이죠? 그 결과가 주고받는 게 무료냐 유료냐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결과가 과연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가 이익을 지켜주는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어느 쪽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공익을 따져보는 거죠. 저작권자와 소비자. 예. 우리나라도 90년대 MP3 파일을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소리바다 같은 거 얘기하면서. 우리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도 MP3 파일을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공유하는 게 옳은가 틀린가에 집중하지 말고. 그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악 산업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걸 따졌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따지지 않은 결과군요. 지금의 결과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저작권자의 권리 혹은 이익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이통 3사가 다 먹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문득 느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MP3는 무조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음악도 돈 주고 다운받거나 스트리밍하는 거라는 개념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관점에서 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음악가들의 처우가 좋아졌는가, 우리나라 전체 음악 산업이 향상되고 있는가, 이 관점은 하나도 충족 못 시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단지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들을 때 돈을 안 내다가 돈을 내게 됐으니까 발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해보니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 발전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90년대 MP3 파일이 막 공유되고 막 그때 막 인디뮤직 다 죽어나간다고 아우성치고 막 그럴 때 그때에 비해서 저는 지금 인디뮤직 뮤지션들의 처우가 더 나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벅스나 멜론에서 음악을 한 곡을 소비자가 다운받았을 때 저작권자한테 돌아가는 양이 얼마인지를 보면 되죠. 그 상황은 전 뭔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인디 뮤지션들이 그때 2000년대에 대박을 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라 그때는 그래도 많이 팔리죠? 그럼 여전히 CD가 팔렸어요.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CD가 전혀 안 팔리잖아요. 네. 이 양반이 싫어할까봐 그럼 삑 처리하겠습니다. 형의 앨범이 있었는데 그 형 유명한데 앨범 500장 팔았대요. 와. 네? 그렇대요. 그 사람이? 네. 그래서 CD를 네. 누군지 다 밝혀져 안 돼요. 하여간 와, 진짜 심하다. 그러니까 CD 시장이 저물어 가는데도 저물어 가는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단식으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얘기예요? 2010년?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90년대 말 2000년대 초만 해도 CD 시장이 지금처럼 영에 수렴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남아있었죠. 네. 근데 그 와중에 MP3 시장은 생겨나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MP3는 아직 시장 노릇을 못했고. 근데 지금 MP3가 시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뭘 팔고 누군가가 돈을 벌고 있는데. 사람들은 돈을 내면서 나는 법을 지키니까 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는데. 저작권자한테는 안 돌아옵니다. 전혀 안 돌아왔죠.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음악 산업 전체의 규모도 폭락을 했어요. 네. 지금 예전에 요번에 이제 TV에서 토토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 복고풍 뭐 해가지고. 네. 그때 뭐 김건모 나와. 자막 나오죠. 180만 장, 100만 장. 몇백만 장 판 가수들이에요, 다.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때 벌던 돈을 버는 뮤지션이 지금 있느냐? 물론 그때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때 100만 장 무조건 팔던 기획사들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예. 돈 번 가수 몇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기획사도 어떻게 보면 뮤지션 쪽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네. 그렇게 말하고 해주고 싶은데. 뭐 사이는 별로 안 좋고 별로 품질 안 좋지만. 네네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만든 놈한테 대가가 가느냐. 네. 두 번째, 사회 전체의 공익이 향상되고 있느냐.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이 음악이 아니고, 음악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음악이 아니고 인터넷 미디어 같은 걸 한번 보죠. 네. 텍스트의 문제. 거기서 저는 대놓고 위키트리 같은 사이트의 행태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하지 말자고. 허핑턴 포스트와 인사이트와 위키트리. 세 개를? 네. 다시 하죠. 예. 그런 관점에서
그 허핑턴 포스트나 네. 인사이트나 위키피디아 같은 위키피디아 어디 감히 위키피디아에다가 네. 위키피디아는 종교예요, 이게. 저는 돈 달라 그럴 때마다 줘요. 위키피디아에서. 가끔 더 달라 그러죠. 네, 그거 5,000원씩 꼭 내요. 저도 많이 모여서.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뭐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 유래 성분. 피크린 투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봐.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이 사람들은 전 제일 황당한 게 이분들이 자신들이 그 공유의 정신에 입각해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네, 족가는 소리죠. 실로 족가는 소리죠. 수확해서 이렇게 나다를 치는 소리죠. 예. SNS 등에 올라온 사용자들의 멘트를 그대로 허락 없이 알리지도 않고 따다가 모아서 기사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기사인 것처럼 올리죠. 여타 언론사들의 기사를 따다가 자기들 광고 수익을 내죠. 심지어 개인도 아니고 다른 언론사 기사를 긁어다가 지네 것처럼 먹어요. 이거 보세요. 뭐 MBC나 KBS 민주정부 때 하던 미디어 오늘, 미디어 비평 이런 프로그램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기 위해서 까놓고 참조 기사를 이야기해요. 소재를 보여주는 것뿐이죠. 예. 이거는 써야 되는 엔진, 써야 되는 코딩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건 재창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건 가능한 얘기죠. 근데 인사이트나 위키트리나 허핑턴 포스트에서 하는 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갖다 쓴 다음에 광고비만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GPL에 따라서 상대편의 소스를 그대로 갖다 썼다. 그럼 자기들이 만든 것조차도 GPL에 의거해서 공개를 하고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밑에는 언제나 이게 지켜져야 공유의 정신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 자기들은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래. 네. 무단전제 재배포 하고 있으면서. 네. 다른 걸 무단전제하면서. 네. 그러면서 거기서 더 안 좋은 것이 그렇게 해서 모은 트래픽으로 자기들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 이 씨발 네 거는 내 거, 내 거, 내 거. 먼저 알아서 긁어다가 트래픽 먹는 놈이 장땡이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게 이 사람들이 공유의 정신을 말하는 것은 GNU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 이건 껍데기만 흉내를 낸 거예요. 제가 지난번 민주평톡 때 얘기했죠. 예. 위키트리가 이야기하는 공유의 정신에 대해서. 네. 네. 이게 바로 그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 공유해 주세요. 내 거는 제발 공유하지 마세요. 한국의 교회와 매우 비슷한 점입니다. 왜 그게? 지금부터 자를 거예요. 얘기해봐요. 네네네네. 적당히 해. 예. 이런 행태들이 우리 사회가 이거 얼마 안 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심지어 제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직 말라모글리스 안 당한 사람인데 네. 제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그 당시 사회상만 해도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지금 막 생겨가지고 네. 20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생긴 거잖아요. 네. 20년은 넘었네. 그 29회 때 제가 얘기했던 거였는데 예. 혈액형별 성격론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일본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베낀 다음에 일본 이름만 한국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한국 사람이 저자인 것처럼 해서 책을 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 거. 그땐 그랬어요. 예. 30년 전에 얼마 안 된 시간이에요. 85년 남한에서 하던 일을 지금 그리워해서 다시 등장한 게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와 인사이트와 위키트리예요. 피키캐스트예요. 우울하다. 그들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구분할 때 그들의 방법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네. 결과 한번 보면 됩니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는가? 트위터 갖다 쓰고 원저작권자라는 걸 밝히고 허락받고 그랬는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그 텍스트를 막 긁어다 쓰면서 전체 미디어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지금
물뚱님이 말씀해주신 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머리가 아팠어요. 결국 공유가 가치가 있으려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는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두루뭉술한 얘기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해놓고 나서도 찜찜한 게 페이스북에 저 많은 무조건 인사이트, 허핑턴 포스트, 위키트리에 기사를 갖다 퍼나르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깔려있죠. 이거 공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된 거 아닙니까? 안 되죠. 저 새끼들은 그 흐릿한 구분선, 명확히 알 수 없는 구분선 사이 어딘가에서 자기 집을 딱 짱박아 놓고 그렇죠. 자기 자본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생양아치 중에 생양아치다. 자, 봅시다. 허핑턴 포스트, 인사이트나 위키트리 같은, 죄송합니다. 조물애기들은 빼고, 허핑턴 포스트는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거물이에요. 그렇죠. 허핑턴 포스트가 돈을 번 이유가 뭡니까? 이건 허핑턴 포스트 얘기는 본격적으로 따로 한번 해야 되겠지만, 네. 미국의 유수한 언론사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적이 있는 유명한 기자들이 쓴 양질의 칼럼들을, 네. 허핑턴 포스트 창립자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무단으로 갖다 씁니다. 그런 좋은 기사들이 신문사를 초월해가지고 한 군데 모여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트래픽이 몰린 거예요. 이걸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네. 이 출발부터가 틀렸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허핑턴 포스트라는 회사가 거물로 성장하는 과정에 네. 그 진짜 유수한 언론인들이 근무하던 언론사들은 유료화 서비스 모두 실패하고 다 망했어요. IT 업계, 웹사이트에 적응을 못하고 인터넷 시대에 적응을 못하고 네.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다 맛이 갔잖아요. 네. 그럼 허핑턴 포스트가 사실 기존의 언론사들이 변신을 해서 잘 그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할 돈줄을 싹 쓸어가 버린 거죠. 네. 전체 공익을 해쳤다고요, 이건. 네. 허핑턴 포스트가 아무리 커져봤자 미디어 업계 전반의 웹사이트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네가 그 자원을 빨아들여 버린 거죠. 한강 상류에서요. 화공약품 공장 차린 겁니다. 그런 거죠. 다른 사람 다 말라 죽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한강 상류에서요. 수돗물로 세척 안 하고 강물로, 네, 강물로 막신 찍고 이렇게 염색하는 그 피혁 공장을 만든 피혁 거예요. 공장. 네, 좋네요. 피혁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기도 하다. 두 가지 원칙을 다 위배했죠. 저작권자의 권리도 뺐고 공익도 무시하면서 자신의 기업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강 주변에 살고 있는 가죽 제품을 쓰거나 살만한 혹은 가죽 제품을 만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을 먹고 죽을 거려. 이런 식으로 막 저작권 법은 아마 법망은 교묘하게들 징검다리하면서 피하고 있을 겁니다. 소송당하면 걸릴 테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 구차하니까 저작권 소송을 제기를 안 하니까. 제일 웃긴 게 그거예요. 에디토리얼 하나 없이. 그러니까요. 제 취재 아무것도 없고, 제 평론 아무것도 없고, 제 가공 콘텐츠 아무것도 없이, 허핑턴 포스트 가보면요. 한겨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뭐예요, 대체? 허핑턴 포스트가 한겨레하고 계약했어요. 계약했어요? 한겨레 기사는 다 써도 돼요. 다 써도 돼요? 예. 콘텐츠 계약했어요. 왜 그런 계약을 이거 해요?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바보 아니야, 한겨레?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한국에 진출할 때 한겨레하고 제휴해서 들어온 거예요. 바보 아니야, 바보? 한겨레가 불러들였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한겨레 경영진 여러분, 당신들 민주적인 체제라 어차피 당신들 돈 아닌 거 알아요. 그건 매우 바람직해요. 그래도 이거 책임 못 질 결정, 아우. 오늘날의 시대에는 트래픽이 곧 돈이죠. 트래픽을 몰아간다는 건 돈을 몰아간다는 뜻이고, 네. 그 자신들의 그 트래픽을 몰기 위해서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원인을 다 무시해버리고, 원작자의 권리도 침해하고, 공익도 무시하고. 공익을 저해하고. 예. 이웃집에 사탄을 들이셨어. 그게 바로 저는 그 흐름이 그냥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천민자본주의의 맥락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미디어들이. 한 가지 얘기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음악 얘기 많이 했는데 음악 얘기도 마무리를 지어야죠. 네. 미국은 애플의 아이튠즈가 음악 시장의 대표 주자죠. 네. 그게 잘 됐다 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애플 아이튠즈에선 공식적인 그 음악의 가격이 한 곡당 대략 1불 표준화돼 있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사람들이, 미국도 이제 그 1불씩 내고 음악을 사니까 우리도 나는 복스뮤직에서 한 달에 10,000원 내고 몇 곡을 사. 난 합법적인 음악을 구매해서 합법적으로 듣고 있어. 난 민주시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 음악의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0.99불, 우리나라 돈은 한 1,000원 정도 되죠. 그죠. 노래 한 곡당. 영국 99펜스입니다.
이거 우리 돈으로 대략 1,700원 수준입니다. 0.99달러라는 건 아이튠즈 기준인가요? 미국 그렇죠. 아이튠즈 기준이죠. 요즘은 1.29달러로 올랐습니다. 1.29달러. 또 그거랑 비슷하게도 프랑스도 네. 1.3유로 정도, 1.29유로로 올렸어요. 그게 1,9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일본은 꽤 오래전부터 곡당 200엔이에요. 2,000원이 넘습니다. 요즘은 안 되죠. 아, 맞다. 요즘은 에너도 아니죠. 떨어져. 예전 같으면 뭐 2,500원 되는 건데, 지금 한 1,900원 되겠죠. 이런 아베 신조. 우리는 평균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기준으로 한 곡당 40원에서 50원 정도 합니다. 조금 많이 주는데, 많이 들어가는 데가 60원 정도 합니다. 네. 거기다 뭐 낙전 수입 같은 것도 있고 복잡한 개념들이 많이 있지만, 4, 50원, 다른 나라 1,000원, 1,700원, 2,000원 막 하는데, 우리나라만 한 곡에 4, 50원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대부분을 누가 먹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벅스나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먹어버린다고요. 저작권자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돈이. 그런데 MP3를 인터넷에서 공짜로 다운받는 것보다 낫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작권한테 1원이라도 가니까. 1원이라도 가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환경에서 이 정도 대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창조성 있는 음악을 음악가들이 만들면서 살 수가 없어요. 공익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음악 산업, 문화 산업이 붕괴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이제 진짜 평생 먹살 거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음악할 수가 없는 거죠. 하긴 뭐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가지고 지랄 연병하기가 좀 머쓱한 게 그랬으면 진작에 멜론 도시락 벅스 가지고 난리 쳤어야죠. 예, 화염병을 집어 던졌어야 됐는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CD가 팔렸다 이겁니다. 이제는 CD도 하나도 안 팔려요. CD 가게가 있었죠. CD 가게란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무슨 골동품 가게로 취급을 받잖아요. 이게 이용 세대만 해도 CD 가게라고 불리는데. 예, 하여간 레코드샵. 레코드샵이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어떤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럴 능력은 안 됩니다. 핫한 힙스터들의 공간이었죠. 그 CD를 파는 그곳. 거기 가면 민노 씨 편집장님. 글쎄요. 뉴스에. 그 막 천장에 이렇게 CD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거 주르륵 달아놓고 막. XSFM이 알고 있는 90년대 아이콘. 토요일엔 민노 씨. 지난번에 민노 씨 편집장 만났더니 우리가 뭐 청바지 찢어 입지 말라고 막 뭐라고 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해요. 막 좋아하고 있어. 왜 좋아하시지? 자기를 언급해줬다고. 너희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나는 오렌지가 되었다. 아니, 그래서 놀리고 나서 기분 나쁜 건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다신 놀리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당한 것 같아. 네, 놀리니까 좋아하신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 그렇게 크게 뭐 획기적인 거 바라는 거 아니고요. 음악 한 곡당 가격이 대략 한 1,000원 정도로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하고 그 중에서 최소한 60-70%는 원작자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미투데이 지금 서비스 안 하잖아요. 미투데이 만들던 팀이 만든 음악 앱이 있는데 그건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공짜로 듣게 하는 앱이죠. 그래요? 근데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공짜로 듣더라고요. 아 진짜? 음악을 공짜로 다음에서? 아니요. 그 비트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요? 음악을 공짜로 들으면 나중에 음악을 누가 만들 건데요? 이마트 CM송 같은 거 부르겠죠. 그 데몰리션맨에 나오는 미래잖아요.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 광고 노래. CM송만 남아 있는. 그런 식으로 저작권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게 그들이 예쁘고 고마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줘야 우리 사회에도 음악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음악이 없는 사회는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환경, 음악을 만들고도 그 대가로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사회에서도 맨날 아이돌 그룹만 나와서 도배를 하는 그런 방송들 안 봐도 되고. 그러니까요. 음악가, 아티스트들이 나와가지고 하라는 음악은 안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몸 개그하고 있는 꼴. 그거 안 볼 수 있잖아요. 연말에 제가 방송 때문에 계속 바빠가지고, 연말 방송 때문에 우리 계속 3번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놀러 나가고 이러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둘이 앉아서 가요 대제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무슨, 이제, 가릴 걸 다 가렸지, 이거는 무슨, 스페인 어디서 한다는 포르노 박람회. 아이씨. 너무 꼰대같지만 하다, 내가. 꼰대 같아.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뭔가 생각하는 방향을 좀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음악하고 미디어가 결합되는 문제. 미디어 방송 이런 데서 특히 팟캐스트에서 음악 틀어주는 팟캐스트 이거 우리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불법이잖아요. 진즉에 포기했죠. 저는. 실제로 근데 우리 말고도 그 아이튠즈 팟캐스트 명단에 보면은 음악 틀어주는 팟캐스트 상당히 많죠. 그 사람들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래요? 적정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적정한 가격이 얼마쯤 되나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도 간단히 뭘걸요? 얘기하면 예. 지불할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걸 지불할 수 있으면 아마 방송국에서 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방송국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10초를 트는데요. 예. 어떤 저작권에 대해서 뭐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잘 못 만나봤습니다만은 저작권을 아는 변호사를 만나서 물어봐도 10초 트는 것도 법과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걸려있죠. 틀면 걸리는 거죠. 틀면 걸립니다. 예, 틀면 걸리는 거죠. 유튜브 신기한 기능이 있더라. 그 올리잖아요. 네. 이 음원은 누가 그 저작권자다. 저작권을 주장한 무슨 음악입니다. 네. 이거 그 문제될 그렇죠. 것 같으면 필터링 해줄게요 하면서 네. 필터링 한다고 하면 그 부분 음성을 지워줘요. 네.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것은 알기 싫다의 개사 후 XSFM에 나오는 모든 음악은 저작권이 제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제 목을 걸고 내놓는 음악이 대부분 그리고 무슨 목까지 내나요? 듣는 사람들 무섭게.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저작자가 전데 제가 제 맘대로 틀었기 때문에 제가 저작권 협회와 싸워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있죠. 네. 저작권자로 하더라도. 네. 그 싸움을 염두에 두고 트는 곡이 대부분. 그리고 제가 발표하지 않은 일부 트랙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될 법한 게 게임 음악. 데이터 센트럴 할 때. 네. 그런 문제 될 수 있죠. 요것들은 이제 법률 검토 들어갔습니다. 근데 법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 미디어나 음악이나 한 다리 건너 친척이잖아요. 다 서로 저작권 지켜야 되는 거고 서로 그 어떤 문화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음악을 갖다 막 틀어주고 막 이러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곤란한 일이죠. 위키트리가 다른 사람의 글을 갖다가 기사랍치고 만들어서 쓰는 위키트리와 허핑턴 포스트나 인사이트가 기사를 다른 사람의 글을 무단으로 가져다가 자기네 기사처럼 쓰는 것과 팟캐스트 같은 미디어가 다른 이의 음악을 무단으로 갖다 쓰는 것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예 하지 말자, 이제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자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산업도 확장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맨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작권법의 기본 방법은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짜로 주건 서로 카피를 하건 무슨 계약을 맺건 무슨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딱 두 가지만 지키자는 거죠.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것이고 그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구현해주는 방법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 돌아와야 된다. 이것에 맞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예, 그냥 이것도 그 교황 모두 발언에 다를 바 없는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법적 구조가 쫙 갖춰지고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확립된 거잖아요. 이 지식재산법이라는 법이 도입된 취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모두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XSFM이 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힘든 얘기죠. 네. 요 문제를 저희가 다루기 꺼려했던 2년쯤 하니까 다루기 꺼렸다거나 이거 어렵다고 해서 옛날에 반대하고 이랬던 것들을 이제 살살살 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배짱이 세진 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많이 껄끄러웠던 거는 이전에 오비완 케노비의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우리 주변이지만 최소한 우리는 아니기에 조금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방송 내보내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다지 이렇게 떨림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 이야기만 해도 저희까지 들어가요. 들어가죠. 전혀 안 자유로워요. 우리도 걸린다고. 우리도 일부 악당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여러분도 안 들어가 있고요. 그냥 순전히 사장이죠, 사장. 저. XSFM의 대표이사. 제가 편집하잖아. 예. 네. 책임 PD. 아니죠. 이 사진이 없으니까 대표 이사도 아니죠. 그냥 대표죠. 대표이자 책임 PD. 예. 네. 그리고. 제작자. 네. 다 나네? 좋댔네. 진짜 저 만약에 저작권협회하고 제 노래 막 튼 거에 대해서 싸워가지고 제가 지죠? 좋대요, 저. 거덜나는 거지, 뭐. 완전 거덜나는 거지. 다운로드가 조금이나 기록됐으면 말도 안 해. 한두 건이 아닐 텐데. 네. 그 외에도 타 보도 매체의 뉴스 재가공. 이런 문제. 만약에 저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창작자의 의견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노래를 트는 다른 팟캐스트들에 대해서 별 말 안 할 겁니다.
살짝 삐지지만 별 말 안 할 거예요. 기분은 나쁘지. 기분은 나쁘지. 별 얘기 안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당신들 공익 혹은 이제 계저씨들의 흔한 수사 서로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끼리 너만 희생하자. 네. 근데 이제 나는 희생할 생각 없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어떤 치열한 반성이 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이유는 그런 수사를 쓰기 시작하면은 안 어려워져도 계속 그 소리예요. 그렇죠. 버릇이 됩니다, 버릇이. 출연료 한 번 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안 주고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한 번 조금 줘도 사람들이 별말 안 하면 계속 조금 주게 되고요. 그게 참, 아휴. 치열한 노력이 없으면 항상 퇴보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그 공유의 정신이 정말 모두에게 공익이 되려면 제 일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이 적어도 부자처럼 생각하고 굴어야 한다. 그렇죠.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네. 저도 지금부터는 아니고 사실 그 전부터도요. 봐주십시오. 그 전부터도요. 나름 치열하게 반성한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도 저희부터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죠. 답은 그거예요.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고 이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면 돼요. 대안을 찾고 그걸 현실화시키면 돼요. 네. 계속 트라이를 해야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한 건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만족스럽진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다른 팟캐스트는 막 남의 뉴스를 막 10분짜리 20분짜리 그냥 다 갖다 붙인 다음에 자기 방송 시작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10초 10초 붙이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공익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혼자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당장에 있는 법을 들이대도 걸리면은 사죄해야 되고 벌 받을 거 받아야 되는 거고. 뭐 현실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법에 취지가 있고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것도 피해야죠. 네. 이게 이런 상황에서 점진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양심 없는 수사이긴 한데 어떻게든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걸 바꿔봐야 오늘의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주장하는 데에 논리적인 밑받침을 저희들이 더 얻어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죠, 저희들도. 저작권을 어떻게 지금 하나하나 모든 저작권 걸려있는 게 너무 많은데 저작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는 실전을 통해서 계속 반성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현명한 대안을 찾으려면 지금 현실이라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린 현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계속 공부해야죠. 네. 왜냐하면 팟캐스트가 꼭 마중물은 아닙니다. 최초는 아닙니다. 소형 미디어는 언제든 있었고, 그럼요. 예, 꽤나 전부터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후원 안 받는 이유도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시장을 만들 거면 더더욱이 저작자의 돈, 저작자의 이익 생각해야죠.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제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제 블로그에 보면 짤방으로 사진 하나씩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죠? 사진. 신문에 보도된, 언론에 보도된 사진일 경우도 있고. 네. 구글 이미지 검색해가지고 크게 이제 뭐 저작권 문제가 안 될 만한 걸 골라 쓴다고 하지만 제 사진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짤방 안 붙이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짤방 안 트래픽 붙이는 확 줄어요. 그러니까 안 붙이면 읽기가 가독성이 떨어지죠. 이미지 풀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데가 슬로우 뉴스죠. 슬로우 뉴스는 짤방마다 다 명시를 해요. 네, 권리 관계를 다 명시를 합니다. 네. 네. 그런 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필요한 후처리입니다. 네. 물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필요한가를 이야기하면서 리처드 스톨만에 대한 예도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지식재산권을 법률이 다루고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달라져야겠는가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물뚱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하여간 저희가 고민을 해왔고 그동안 말씀 안 드렸다면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아니요, 과거에 많이 했잖아 우리. 그런가요? 예, 고민 많이 했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길고 긴 물뚝 의견 시간이었습니다. 이 복잡한 의견이네요. 네. 이게 그냥 지키기도 힘들고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항상 그렇게 어쩌라고 그러면서 집어치우고 싶은 욕구를 느끼죠. 네.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멀쩡한데 뭐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네. 저작권을 침해도 하고 저작권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요. 양자 사이에 대체 얼마나 넓은 강이 놓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사이를 시원하게 왔다 갔다 해요. 계속 한 사람이. 맞아요. 마치 거래처 것은 을이었다가 자기 종업원한테 갑질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두 개의 자아를 합치시키는 일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의 비겁함에 대해 논의해본 그것은 알기 싫다 111번째 금요일 시간이었습니다. 이용상 임수석과 물뚝심송 상인고문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부터 춥답니다. 날씨 조심하십시오.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